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용어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저는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업은 제가 논문 작성할 때 몰랐던 부분,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논문 코칭을 해줄 때 그들이 자주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먼저 습득하면서 논문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 준비를 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용어풀이에 대해서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정작 논문을 작성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명백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강의 자료를 준비하게 되면서 꼭 그 타인이 작성했던 그 선행에 연구됐던 그런 모형들로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연구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활용해서 연구 모형을 구성했구나 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체 논문 작성할 때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좀 수정하면 좋은 부분들을 좀 정리한 것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논문을 작성할 때인데요. 이거는 그냥 어, 영문의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무조건 소문자로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S나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M, L 이런 부분들을 모두 대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번역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다 대문자로 작성해서 제목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문으로 이름 쓸 때에는 본인 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바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어, 논문 지도 받으면서 알게 돼서 매번 이렇게 저 또한 다른 분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와 그림, 제목, 출처, 자리 배치, 띄어쓰기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자주 오타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본 내용과 뭐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표가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라는 내용을 설명을 작성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표 1-1 이런 내용 또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문구를 작성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작성하다 보니까 이 표에 나왔던 제목의 요 문구와 그 다음에 본 내용의 문구가 좀 달리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표 1-1, 표 1-1 다 내용은 같지만 어떤 형식의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표 1-1이지만 1-1일 수도 있고 뭐 4-1 이런 식으로 표가 매번 반복되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띄어쓰기를 어디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2번처럼 표 요 사이를 띄고 그 다음에 숫자 다음에 띄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통일되게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맞출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한 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표에 구성하는 띄어쓰기가 전체적으로 맞고 이렇게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나 아니면 그림에 들어갈 출처인데요. 저는 출처를 뒷부분에 작성하게끔
전체적으로 표 밑에는 출처를 작성을 하되 오른쪽 정렬을 해야지 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작성을 했고, 그림 또한 이렇게 출처를 밝혀서 오른쪽 정렬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야 이 한 페이지에 이 두 개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3페이지, 10페이지, 100페이지에도 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출처가 작성하게 된다면 앞정렬로 할 건지 뒷정렬로 할 건지 아니면 중간 정렬로 할 건지는 통일되게 전체적으로 표면 표, 그리고 그림이면 그림, 모든 게 전체적으로 정렬을 좀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본문 내용에서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끝맺음, 이런 말들을 어떻게 문구들을 통일되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문의 이름을 작성할 때 가운데 부분에 이 and를 쓸 건지 이 기호로 and를 쓸 건지를 통일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는 이 n을 쓰고 4페이지에는 영문으로 and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문으로 이름을 작성했을 때에는 and 또는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서 전체가 통일되게 작성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and를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3페이지에 and로 시작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논문 전체 영문이 이름 나와 있는 부분들이 and로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주 외라고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외라고 작성했고 다른 페이지에는 고운주 등이라고 작성한 부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외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도 이채연과 뭐 어떤 홍길동 이렇게 쓸 때도 와로 쓸 건지 아니면 콤마로 쓸 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 이 문구 띄어쓰기에도 시스템 품지를 붙여 쓸 건지 시스템 품지를 띄어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문구를 맥락을 좀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문에서는 여기서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예, 요 문구만 보겠습니다. 가끔씩 요 표현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외나 등과 같은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채연 외 몇 명이 작성을 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ETAL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작성할 때 점, 콤마, 그 다음에 연도를 쓸 건지, 점을 하나만 찍고 이렇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쓸 건지, 아니면은 가로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통일되게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첫 번째 ETAL 점 콤마 그 다음에 연도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연달아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ETAL 점 콤마 가로는 빼고 요 상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클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나와 있는 다른 분의 성함 연달아서 이어서 작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문구를 통일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스 보도에도 달리 표현되기도 하고 연구 내용에서도 달리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코로나19로 할 건지 코로나-19 또는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할 건지는 정하셔서 1페이지는 이렇게 쓰고 2페이지는 영문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목차와 각 표, 그림 제목 동일하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표마다 한글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설정해 놨다면 이 글씨가 따라갈 수 있겠지만, 작성하다 보면 이 제목과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제목이 가끔씩 글씨 띄어쓰기라든지 오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지각된 가치를 붙였을 건지, 그 다음에 지각된 가치를 띄었을 건지, 또는 여기서는 관한이고 그 표에서는 대안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문구들이 띄어쓰기나 아니면 문구들을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별로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참고했는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자들의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는 과거 연도부터 2007년부터 2020년도까지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게 되었고, 첫 번째는 연도 순으로 했다면 동일한 연도가 있을 때에는 기역, 니은 순서로, 그 가나다 순서로, 빠른 뭐 기역자면 여기 먼저 쓰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고, 영문도 ABC 그 정렬을 따라서 동일한 연도일 때는 빠른 그 영문부터 정렬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칸에 뭐 한 연구자로 작성할 때도 있지만, 이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작성할 때 여러 명들을 한꺼번에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표가 뭐 이게 2-7, 이거는 2-8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표 정렬이나 이것도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로 진행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 정렬 또는 왼쪽 정렬로 구분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일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표의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임의대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선행 연구를 작성할 때에는 과거 연도부터 이렇게 1974년, 2005년, 2010년, 2016년처럼 과거 연도부터 이렇게 정리가 진행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기호로 end로 작성했는데, 여기도 뭐 여기는 기호가 end고 다음 칸은 영문으로 end로 작성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거는 다른 연구에서 선행 연구가 이제 갖고 왔던 것들을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게 된다면 나의 형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사했던 그 전에 있던 선행 연구들에서 갖고 왔던,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고 왔던 그런 연구들의 그대로 붙여넣게 되잖아요. 아무리 다른 분들의 이 선행 연구의 이 문구를 가지고 오더라도 나의 틀에, 나의 표에 맞는 정렬 순서, 정렬을 하게 되는 문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성하다 보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이렇게 표현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어떤 게 잠재 변수인지 어떤 것들이 관측 변수인지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잠재 변수는 전체의 그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관측 변수는 이 잠재 변수, 이제 변수의 제각각의 설문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항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표에 구성했을 때에 이렇게 문구들을 참조하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경로 분석 결과에서도 이 동그란 부분이 잠재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세부적으로 나왔던 이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관측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 변수들도 제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이 동그란 것들은 연구 모형의 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네모난 것들은 각
그 변수들의 설문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분석을 했구나, 검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입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좀 구분하기 어렵고 이건 어떨 때 쓰는 거고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지? 라고 저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인적 요인 부분은 없었고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만 표로 구성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이미지로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변수, 동그란 거는 잠재 변수고 네모난 것은 어떤 거라고 했죠? 관측 변수라고 했죠. 이건 설문지 각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 한 변수당 이 선대로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보는 요인 분석이라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 변수에 각각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이게 P에 관련된 P가 여기 4가지죠. 여기까지 한 그 설문지 예를 들어 이게 편리성이라고 하면 편리성 질문에 1, 2, 3, 4번에 관련된 요 내용들만 요인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은 그 활동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탐색적 요인 분석은 SPSS로 활용을 하고 확인적 요인은 에이모스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 SPS 또는 R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보이지만 표 또한 서로의 각기 관측 변수들끼리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은 각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 따로따로만 다른 설문에 대한 다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요 부분만 각각의 요인 분석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실제로 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학술지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 내용은 논문에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각각의 설문이 다른 설문 내용들하고도 어떻게 변수들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각각에 해당되는 이런 변수들을 요인 분석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각 변수에 해당되는 개념, 진짜로 편리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를 작성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제가 이 부분을 코칭했을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조작적 정의를 편리성을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거나 배우는 것이 좀 편리한 정도에 해당된다. 이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렸다면 설문 문항에도 이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문을 작성해 주셔야 해요. 편리성 또는 편제성, 다른 사람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설문을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설문 내용이 여기에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편리성에 대한 정의를 내용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설문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설문지는 돌렸는데
이 조작적 정의가 맞지 않다면 이 나중에 추후에 이거는 통계를 돌리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조작적 정의의 문구를 설문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아직 설문을 진행하지 않고 이 설문 문항과 조작적 정의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조작적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설문 내용에 어떤 것들을 묻고자 하는 문구를 상통하게 일맥상통하게 의미를 갖고 설문 내용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작적 정의 내용과 변수들의 설문 문항들의 어, 문구들이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선행 연구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분과 여기 나와 있는 분이 같죠. 하지만 4번하고 5번은 다른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선도 하나 더 가여 있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자들도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설문 문항은 이 조작적 정의와 이제 해당되게 작성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틀리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좀 다시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작적 정의에 나와 있는 이 개념적 의미와 특정 항목의 문항들이 일맥상통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 설문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의 확률, p-value, p값 이렇게 표현되는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뭐 p-value 이렇게 값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p값이 여기 나와 있는 p-value 값이 0.05보다 p가 작을 때 또는 0.01보다 p가 작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유의 수준이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보자면 통계학적 의미는 이게 유의 확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확률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이 확률은 대부분 100%로 확률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100% 에서 0.05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구분하게 되면 0.05는 5%라고 바꿔줄 수 있잖아요. 퍼센트를 바꿨을 때 그럼 100에서 5%를 빼면 95%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값이 95%보다 높을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요 정도면 95% 높은 확률이라면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을 땐 별 하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0.01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잖아요. 그러면 99%보다 높은 확률이다 라고 이제 P값은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99%는 높은 값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별표 2개로 주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0.01 이걸로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면 0.01%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에서 0.1을 빼주면 99.9%보다 높은 확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9는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별표를 3개 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별표가 3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률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이 별 3개면 99.9보다 높은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을 보면 하나가 있는 애가 있고 2개 또는 3개 있는 애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개면 95%보다 높은 확률이구나, 또는 99보다 높은 확률이구나, 이렇게 별 하나, 두 개로도 볼 수도 있고, 요 값으로도, 이런 값으로도, 비율 값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률을 보실 때에는 P 값으로 구분했을 때 유의 수준이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팁값, 그 다음에 CR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값은 표본의 데이터의 변동을 비례한 차이를 크기를 측정하면서 T는 계산된 차이를 표준 오차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T의 크기가 클수록 기무가설에 대한 증가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경로 분석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P밸류는 아까 이해했죠. 이 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T값하고 P값하고 같이 쓸 때가 있거든요. 이 T값은 이렇게 보면 값이 커야지만 클수록 기무가설에 대한 증가가 크고, P값은 작아야지만 별 3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T값을 보는 기준은 1.96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P값은 0.05부터 시작해서 별 하나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T값은 1.96보다 클 때 T값은 별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1.96과 0.05, 이제 T값을 보는 방법, P값을 보는 방법이 이 별에 구분했을 때 2.58, 그 다음에 여기는 별 2개고 3.30일 때 별이 3개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값은 1.96 이상이 돼야지만 유의성이 있다라고 보고, P값은 0.05보다 작아야지만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성했을 때 어떤 게 채택이고 어떤 게 기각인지를 본다면 P값과 T값을 이 기준 하에 이 결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별이 없으니까 얘도 별이 없고 얘도 별이 없고 이렇게 세 가지가 별이 없네요. 이게 그래서 기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T 밸류 값도 1.96보다 다 작은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이든 T값이든 이렇게 값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 방법 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동일 방법 편의가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논문에 관련된 또는 그런 도서들에 찾아서 알아봤던 내용인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설명이라든지 누적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100%로 구분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다 제각각 이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과도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은 설문을 돌렸을 때 다 제각각의 사람들의 의미가 다 다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 방법편이라는 것은 어, 뭐 편리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지성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지 않다. 라고 봤을 때 이 퍼센테이지가 낮게 되거든요. 동일 방법 편의는 이처럼 설문을 진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제각각 달리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설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각각 편리성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작 적정이랑 설문 문항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조작적으로 그 편리성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뭐 설명을 작성을 해 주시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활용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이 50%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문구로 저는 작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응답자의 특성 또는 그 설문 문항의 특성, 그 다음에 측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오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일 방법 편의를 일단 설문이 다 작성된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어, 작성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넘지 않도록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 검정입니다. T 검정은 평균 차이를 비교해서 그룹 간 비교를 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검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분산 비교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저의 논문에서는 독립표변 T 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개수가 2개일 때, 이게 표본 개수라는 것은 어, A와 B 이 두 그룹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여성과 남성, 이거는 1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평균 차이를 비교를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총 5가지로 구분해서 저는 T 검정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문지에 이게 인과통계, 설문지를 통해서 인과통계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성별을 그룹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 비교를 했는데요. 성별, 그 다음에 연령, 사용 주기,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모바일 커머스 라이브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T 검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그룹을 비교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이제 이거는 설문 받기 전에 미리 구상을 해줘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박사 논문이라면 그룹별 비교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할 건지, 연령을 20, 30대, 그 다음에 40, 50대로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그룹별로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 표본들이 비교가 가능한가라고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개의 표본을 그룹 1, 여기 그룹 1은 여성으로 구분했고 그룹 2는 남성으로 구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은가? 라고 비율적으로 이 135명과 148명이
비교했을 때 적합한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약간 130대, 140대라고 그룹별로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저는 총 283명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성은 30명이고 남성은 153명이다라고 했을 때 비교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비율을 너무 30대 뭐 283대, 253대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처럼 비율 비교할 때 어, 이러한 그룹별 비교가 이렇게 해도 표본이 괜찮을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비율이 좀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설문을 받을 때 어떻게 그룹별로 나눠서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175, 뭐 108, 약간 100명 정도는 기본으로 각각 있고, 거기서의 짜투리는 이렇게 약간 비슷비슷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 그룹과 B 그룹이 이렇게 비율, 빈도 차이가 괜찮은가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비교가 좀 가능한지 따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평균 차이로만 할 수는 있지만, SPSS에서는 등분사는 레빈슨이라는 F 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t테스트 검정, SPSS로 t테스트 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값이 나와요. 등분산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이런 문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T검정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바로 유의 확률을 따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SPSS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T검정을 할 때에는 이것까지 함께 표현해 주셔서 유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인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글 논문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들의 포인트들만 설명드렸고, 그 내용 중에서도 용어풀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